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6월 임시국회 문 열긴 했지만 문도 제대로 못 열었죠.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반기 원구성도 안 됐죠. 네, 지방선거 끝난 뒤에 각 당 사정 때문에 진행 속도가 느린 건데요. 오늘 원내대표 취임 기자회견 하면서 국회 원구성 초등학교보다 못하다 이렇게 비판한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고요. 2부 시간에는 제주 예멘 난민 문제 다시 들여다봅니다. 어제부터 난민 심사가 시작됐다고 그러죠. 아직도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 난민들을 자발적으로 돕고 있는 제주 도민들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또 전문가의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남북이 8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해서 10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죠. 하지만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답니다. 앞으로 이 이산가족 문제 어떻게 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지 이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노회찬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20대 국회 시작부터 3연임이죠. 자, 원내대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지부진한 국회 상황에 대해 특유의 비유화법으로 비판을 했네요. 국회의장 선출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노회찬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뽑는 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예. 사실상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사실상 어떤데요? 우리가 반장 선거를 하든 어디서 선거를 하든 대개 보면은 후보를 이렇게 먼저 그 자원에서든 어떤 추천해서 받지 않습니까? 입후보하고, 예. 입후보하고 그런 후보들이 이제 뭐 포부나 공약을 얘기하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해서 표결을 해가지고 선출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국회의장은 이 모든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입후보가 없어요? 예, 입후보 자체가 없고, 누가 입후보 했는지를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거고, 예. 경선일 경우에 이제 뭐 서로 공약 같은 거 내놔야 되고, 경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포부를 좀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과정도 없고요. 예. 그냥 이제 여야 교수단체 대표들끼리 이제 그 협상 끝에 의장은 누구, 부의장은 2명이면 누구, 어느 당에 누구, 상임위원장 16명, 18명,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대타결로 합의를 보고, 아하. 그 합의 본 내용을 갖다가, 예. 합의 본 내용을 갖다가 기표소 안에 비공식적으로 이게 벽에 붙여놔요. 기표소 안에 들어가면 무슨 벽에 들어가면 이제 컨닝 페이퍼처럼 있는 거죠. 아, 기표소 안에 컨닝 페이퍼가 붙어 있어요? 네, 붙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오. 그럼 그걸 보고, 왜냐면,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갖다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 합의한 내용을 갖다가 뭐 신문에 공개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 조선 언론에 나왔다더라도 그 일일이 적어가지고 갖고 들어가서 하하.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 오랜 관행이라고는 하지만은 네. 너무 좀 무책임하고 예. 불투명한 그런 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아하.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까지 다 그 컨닝 페이퍼에 싹 다 적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써도 되고, 예. 합의를 존중해서, 아니면은 다른 이름을 써도 되고, 예.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된 사람들은 표가 적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 때문에 이런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해서인지, 예. 당선 안 된 사람들은 그 누구가 몇 표를 얻었다. 예. 이걸 공개를 안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짬짬이 선거고 깜깜이 선거입니다. 국회의장 선출에 관한 규정도 없어요, 국회법에? 네. 아, 그래요?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민주주의 과정이 투명한 절차, 합리적인 절차에 의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방식이 이제 중에 합의라는 이름하에 사실은 담합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처럼 특정 정당 내부 문제가 생겨서 이런 합의가 지연되면은 예. 의장을 못 뽑고 그냥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원구성 협상 이제 시작한다는데 6월 네. 한 달 거의 허송세월한 핵심 이유는 뭘까요? 뭐 각 당의 내부 사정 때문이고 선거 뭐 후유증 등이 반영된 내부 사정 때문인데 이것도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제일 급한 당이 자유한국당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내용 좀 사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뭐 빨리 수습돼서 내일이라도 정상적으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지금 정의당은 민주평화당하고 공동교섭단체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 뭐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교섭단체의 원내대표는 뭐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좀 약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 첫 2달을 제가 했고, 예. 그 6, 7, 8월까지를 장병환 평화당 원내대표께서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 정기국회 2달을 또 제가 하는 그런 교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달씩. 그러면 지금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는 장병환 원내대표가 이 두 당을 대표해서 나가겠네요. 예, 예. 그렇지만은 또 수석 부대표는 저희 윤소아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서로가 협의해서 예. 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며칠 안에 협상 끝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대법관 후보자 3명도 곧 이제 7월 말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예. 그 7월 초까지는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예. 국회가 정상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은 여당이 하고 부의장은 야당이 하는 거죠, 보통? 보통 그렇죠. 어디가 그 어떻게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노회찬 의원 보시기에는. 예, 저는 뭐 제일 좋은 것은 그 여당이 그 다수표를 갖고 있으니까 네. 여당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 가장 좋은 것은 자천 타천으로 이렇게 후보들이 여러 명 나와가지고 예. 아니면 각 당에서 후보 한 사람씩이라도 나와서 서로 좀 경쟁하고 예. 국회의장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좀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봅니다. 의장, 부의장만이라도 이제 입후보해서 정견 발표하고 뽑아보자 이 말씀이군요. 예. 네. 상임위원장들은 아무래도 교섭단체 간에 좀 배분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예, 뭐 그렇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 경우에도 예. 좀 더 상임위원장을 갖다가 뭐 다선 위주로 해가지고 예. 마치 농공행상에서 이렇게 서열에 의한 포상을 하는 방식으로 주기보다는 예. 지금 상임위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뭘 또 약속하는지 이런 것이 좀 견주어지는 예. 과정이 너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방식은 참으로 가까운 방식입니다. 그 상임위원장은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선출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뭘 원하십니까? 일단 오늘 저는 정의당이 그 환경노동 문제에 대한 어떤 이제까지 역할이 컸고 예. 주의주장이 분명하니까 하나를 많이 택하더라면 그 환경노동위원회부터 택하겠다라고 제가 일단 원내대표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환경노동위원회 하나라도 정의당이 가져가려면 이렇게 교섭단체 간의 합의와 이른바 짬짬이가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그냥 전부 경선으로 들어가면 정의당은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모르는 일이죠, 사실. 경선이라는 것은. 예. 다만 이제 원내 현실 때문에 의석수에 따라서 일단 배분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수습하는 영원히 아무 상임위원장도 맡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방식들에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환경노동위원회를 원한다 이 말씀까지 들었고 노동 문제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사이에 양대 노조 파괴하려 한 정황이 있어서 이채필 전 장관 지금 소환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네. 예, 이게 보통 보면은 그 일부 사업장에서 이런 부당노동 행위라 그래가지고 노조 활동을 갖다가 이렇게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노조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있죠. 네, 마치 이제 그런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제 그 노동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 얘기에 연루했던 충격적인데. 예. 좀,
아주 엄정한 수사를 해가지고 네. 좀 문제가 있다면 도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사용자가 노조 만드는 거를 보통 어용노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게 정부가 나서는 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어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업장 단위에서 발생하던 일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이게 정부가 어용노총을 만들어 했다라는 건데,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리고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하셨네요. 예, 너무 경직되게 지금 법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지금 대표적인 박근혜 정권의 적폐 조치인데, 예. 이것을 정부가 잘못된 조치, 행정처분을 갖다가 바로잡을 의무가 있는 것인데, 예. 이걸 자기가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에 맡기겠다. 예. 그럼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문제인데, 예. 아니면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라. 이걸 잘못된 행정처분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갖다가 국회에서다가 짐을 떠넘기는 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부의 그 행정처분의 어떤 변경으로 얼마든지 저들의 지위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많은 또 법조계 인사들의 또 의견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잘못된 행정처분 정부가 알아서 변경하라 이 말씀이군요.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와대 인사가 있었죠? 수석 3자리 비서관 몇 자리가 바뀌었어요. 아마 비서관 몇 자리는 추가 인사가 날 것 같고요. 그러면 행정관급 연쇄 인사도 있을 겁니다. 때가 됐어요.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넘었고 전국 단위 선거도 끝났고요. 네. 수석 인사부터 소개해 주세요.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교체 눈에 띄죠. 현 정부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는 두 가지 논쟁 지점이 있어요. 기조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잘못됐다, 이런 이제 논쟁하고, 기조는 괜찮은데 지금 성과가 제대로 못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후자 쪽입니다. 예. 후자라고 해도 성과가 제대로 못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번 인사는 그것에 따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경제수석이 누구에서 누구로? 홍장표 경제수석,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아주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이른바 저작권자로 꼽히고, 그 자리에 들어온 분은 윤종원 OECD 대사인데, 이 말이 대사지 OECD 대사는 원래 경제 관료들이 많이 했어요. 예. 홍 수석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에 신설된 소득주도 성장 특위위원장으로 옮겼는데 사실상 경질로 보고 있고요. 윤종원 수석은 행정고시 27회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IMF 상임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경제관료 중에서는 최고 에이스로 꼽히는 인물이에요. 예. 거시경제 전문가고, 근데 이제 시각에 따라서는 그게 약점일 수 있는 거죠. 청와대가 개혁성이 떨어지고 관료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장하성 정책실장 중심의 개혁적 학자 그룹들하고 호흡이 맞겠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개혁적 학자 경제수석에서 정통 관료 출신 경제수석으로. 그렇죠. 이건 관료 쪽으로 헤게모니가 좀 넘어간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자리 수석 자리가 눈에 띄는 게요. 예.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이 수석으로 승진을 했는데, 정태호 수석은 정치인 출신인데 정책통이에요. 아하. 이해찬 의원 보좌관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무비서관, 대변인 정책조정, 기획조정 비서관을 지냈고, 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내면서 정책 전반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었거든요. 예. 게다가 문 대통령 직계 인사로 꼽혀요. 예. 결국은 관료 출신의 윤종원 수석하고 이제 정무적인 강점이 강한 정태호 수석이 어떻게 호흡을 맞추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예. 청와대 경제 파트는 잘 되면은 양날개를 쫙 펴는 거고, 못 되면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되는 거죠. 기존에 바뀐 일자리 수석은 관료 출신이었나요? 그렇죠. 반장식 수석이 이제 관료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한 자리 경제수석은 학자 출신에서 관료 출신으로. 네. 반대로 일자리 수석은 관료 출신에서 정무형으로. 예. 뭔가 좀 그것까지 고려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또 한 수석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사회혁신수석 자리가 시민사회수석으로 이름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어요. 현 정부 들어가지고 사회혁신수석 자리가 신설되고 하승창 수석이 그 자리에 갔는데, 그때 컨셉은 이런 거였습니다. 원래 시민사회수석이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제야 시민사회하고의 창구였는데, 네. 좀 확장시켜서 사회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쪽 이제 시민사회의 혁신을 좀 더 추동하고 이걸 이제 정부 안으로 끌어들여라. 이런 것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또 일자리 잘 안 늘어나는 거하고 좀 같은 맥락이 돼가지고 큰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사회적 일자리 같은 거야말로 1년 안에 금방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쉽지 않죠. 그렇죠. 어쨌든 성과가 별로 없다 보니까 도로 시민사회 수석으로 바뀌었다.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인데 경실련 기획실장 지냈고 이분도 시민운동 한 30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정치권에 들어온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이 들어왔어요. 네. 혁신과 통합이라는 그때 조직이 생겨가지고 민주당하고 합칠 때 거기 상임 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당장에 이제 라돈 침대 파동이나 예멘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포인트 하나가 이 수석이 남북 교류 경험이 풍부해요. 시민단체 있을 때부터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쪽에 상당한 역할을 맡지 않을까 이런 아하. 관측들이 있습니다. 경제, 일자리, 시민사회 네. 세 수석, 그다음 비서관 자리도 일부 바뀌었죠. 눈 밝은 분들은 이쪽에 주목하는데 1부속 비서관의 조한기 현 청와대 의전 비서관 자리를 옮겨갔고 송인배 부속 비서관 부속실장이 정무비서관으로 갔어요.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네. 의전 비서관에는 김종천 현 청와대 비서실장 선임 행정관이 승진 임명됐는데 참여정부 때 생각이 나는 게요. 그때 보면 비서관급의 풀이 있었습니다. 천호성, 윤태영 그리고 아까 이제 수석이 된 정태호 비서관급 인사들은 대변인, 국정상황실, 의전비서관 이런 자리를 돌아가면서 맡았거든요. 돌아가면서. 예, 대통령이 신임할 만한 허리 역할을 하는 인물들. 예. 현 청와대도 비슷한 컨셉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조한기 이번에 이제 1부속실장, 송인배 부속실장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옮겼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렇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비서관급 인사들이 쫙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김종천 선임 행정관이 의전 비서관이 됐는데 김종천 선임 행정관은 말하자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한 거는 임 실장이 파워맨이다. 그렇군요. 이걸 증명한 거죠. 네. 송인배 비서관은 그 드루킹 때도 이름이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부속실장 자리에 있는 건 좀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아닌가. 어찌됐건 특검 수사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정무비서관으로. 네. 근데 과연 또 이제 정무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여야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맞겠냐. 글쎄요.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네. 개각도 곧 있겠죠? 자, 청와대 개편, 개각, 전당대회 이렇게 여권의 인적 배치가 줄줄이 이어지는 겁니다. 개각은 청문회 대비도 필요하고 청와대 개편이 그나마 제일 손쉬우니까 먼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개각도 준비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뭐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후 당정청 전면 개편의 시작.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해본 뉴스들 정리합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성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눈에 띄는 검색어는요? 오늘 하루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던 게 가수 지드래곤 관련입니다. 아하. 1박 2일째 이어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군 병원에서 뭐 특혜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였었죠? 그렇습니다. 일병 권지용 씨의 대령실 입원과 휴가 특혜를 놓고 이를 단독 보도한 디스패치 그리고 군과 소속사가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예. 오늘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GD 관찰 일기에 관심이 쏠리면서 연예인 사생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GD 관찰 일지? 그건 뭐예요? 말 그대로 지드래곤을 관찰한 일지인데요. 한 병사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작성해 보낸 것을 이 여자친구가 SNS에 공개하면서 퍼졌습니다. 아이고. 일지에는 지드래곤 문신 위치, 옷과 속옷, 신발 사이즈, 그리고 투약 상황과 생활 습관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런.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도 집중 관찰을 해서 일지까지 적어 SNS를 통해 공개되기까지 사실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대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굉장히 섬뜩하지 않겠어요? 안 되죠. 예,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특혜를 받았는지의 논란과 별개로 이건 따로 따져야 할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자, 또 다음 검색어는요? 성인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중 한 명이 오늘 아침에 검거되면서 역시 하루 종일 집중 검색되고 있습니다. 예.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도찰하거나 성매매 참가자를 공개적으로 모으는 등 사실상 범죄의 온상으로 꼽힌 사이트가 바로 소라넷이죠. 2015년 12월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라넷 운영 방식과 활동 내용이 보도되면서 경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운영진 6명 중 국내 거주자 2명은 검거됐지만 국외 거주자들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 중에 40대 여성 운영자 송 씨가 여권 무효화로 자진 귀국하면서 검거됐습니다. 예. 이렇게 송 씨는 검거됐지만 송 씨의 남편과 홍모 씨 부부 등 3명의 운영자들은 아직도 도피 중인데 송 씨는 아동음란물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이트를 열었을 뿐 직접 유통시키지 않았다라면서 부부 얘기를 올리기 위한 곳이었지만 이용자들이 변질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하고 유포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오래전부터 논란이 된 소라넷인데 근데 유사 소라넷 여전히 또 많다면서요? 네, 여전합니다. 소라넷은 해외 서버를 두고 사이트 주소를 자주 바꾸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했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유포된 주소도 해외 계정이기 때문에 접속 차단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많은 성인 사이트가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트위터의 경우 성매매와 음란 시정 요구가 2014년 9,800여 건에서 2015년에는 1만 건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에 협력하면서 2016년에는 6,800건, 2017년 6월까지는 1,700여 건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강진 여고생 사건도 계속 검색어 순위 올랐죠? 그렇습니다. 국가수가 어젯밤 10시께 A양의 DNA 분석 결과 신원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오늘 오전 유가족에게 인계했으며 가족들은 화장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실종 당일 통장을 가지고 나갔지만 사용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용의자 김모 씨의 차량에서 낫이 발견됐는데요. 이 낫에서 A양의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네. A양의 시신이 발견된 산 정상에는 김 씨 부모의 묘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그로 인해 산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그 꼭대기까지 갔는지 등등 아직도 참 궁금한 게 많죠. 네, 미스터리는 여전합니다. 또 다른 검색어는요? 벌레 아파트라는 검색이 굉장히 많이 검색됐는데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가 혹파리라는 날벌레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TV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면서 그야말로 오전 타임라인을 달궜습니다. 올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새 아파트 주방에서 혹파리 서식지가 발견되고 싱크대 목재에서 알이 부화하고 유충이 탈각하는 등 해당 아파트가 사람이 아닌 벌레가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새 아파트라고요?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일단 전문가들은 파티클 보드라고 불리는 싱크대 목재를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 목재가 가공되기 전에 또는 가구 제작 전부터 오염됐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아하. 문제는요. 번식력이 강한 혹파리는 한번 나타나면 완전 박멸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 혹파리 유충이나 사체 등에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를 통해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큰 불이 났죠? 네, 일단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37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자력으로 대피한 노동자는 134명인데 병원 이송 환자가 늘고 있어서 부상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는 오늘 오후 1시께 세종시 세롬동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2층에서 발생했는데요. 폭발음이 발생한 뒤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고 합니다. 이에 시민들이 소리와 연기에 놀라면서 일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 관계자는 내부가 굉장히 뜨겁다며 상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완공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미비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올게요.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어제부터 예멘에서 제주로 온 난민 신청자들 486명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는데 한 8개월가량 걸릴 거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또 난민 반대하는 목소리 여전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이런 상황에 시민단체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난민을 도와주는 제주 도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분을 연결하죠.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문을 활짝 열어 제치신 분입니다. 김우준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김우준입니다. 그 호텔에 지금 예멘 난민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많을 때는요, 한 150명, 160명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160명이요? 예. 호텔이 꽤 큰 호텔이군요. 예, 객실이 한 70개 정도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 한 호텔로 많이들 몰려왔대요? 그건 저희 호텔만 몰려온 건 아니고요. 예. 이 옆에 있는 호텔들을 좀 많이 이용하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또 특히 좀 해준 건 뭐냐 그러면 식당 문을 열어줬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음식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예. 자기들이 직접 해 먹더라고요. 예. 또 특히 또 라마단 기간이다 보니까, 예. 이제 낮에는 식사를 전혀 안 하고, 밤에 식사를 이제 해요. 예. 아침을 이제 2시에 먹고, 낮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렇죠. 안 먹다가 이제 저녁 7시 반 돼야 다시 또 저녁을 먹습니다. 예. 숙박비는 받으세요? 숙박비는 좀 많이 할인해줬죠. 어느 정도나 할인해 주셨어요? 한 반 정도 할인해준 것 같아요. 절반 값으로? 예. 그게 이제 또 소문나니까 더 예멘인들이 친구들이 막 이렇게 요즘은 통신이 발달되니까 네. 친구들을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150, 160명까지? 예. 객실이 더 많았으면 200명 이상도 수용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한 30명으로 푹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지난 14일하고 18일 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취업 박람회를 했습니다. 예. 그 취업 박람회하고 이제 양식장에 갔던 친구들도 있고, 예. 배 타러 간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 식당 같은데 이제 취업한 이제 친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언제 이 예멘 난민이 호텔을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까? 처음 찾아온 거는 이제 5월 1일 날 찾아왔습니다. 5월 1일 날 이제 한 서너 명이 오기 시작하더니, 예. 저녁 되니까 이제 좀 객실이 한 10개 정도, 그 정도 이제 나갔습니다. 예. 그랬더니 다음날 되니까 이제 또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이제 뉴스도 이렇게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제 예멘 난민들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국인 관광객인 줄 아셨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난민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고, 예. 느낌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네.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막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를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아랍 문화를 모르듯이, 예. 잘도 좀 거북한 면들을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어떤 점? 수염을 깎아라든지, 아하하. 아니면은 옷을 좀 겨울옷 같은 거를 자꾸 입고 다니더라고요. 겨울옷을?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벗고 좀 반팔 좀 입어라 해가지고 얘기하고. 예. 얘네들은 또 양말 같은 거를 잘 안 신고 그러니까 양말 같은 것도 신고 신발 좀 신고 다녀라 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했죠. 네. 얘기하니까 좀 따라서 하더라고요. 잘. 예. 대부분이 남성이고 젊은 층이라면서요? 예. 한 95%는 남성이고요. 예. 한 5% 정도가 여성인데요. 예. 20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대 후반까지. 네. 20대가 좀 많습니다. 20, 30대 그리고 남성이 대부분이다. 예. 그래서 제주 도민 가운데 일부는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까 두렵다 이런 목소리 있었는데 실제 옆에서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조금 선입감인 것 같아요. 예. 왜냐 그러면 우리가 TV 뉴스에서 보다 보면 그 IS라든지 뭐 테러 이런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 이 검은 피부에다가 이제 수염이 좀 이렇게 기르니까 예. 조금 첫 모습이 조금 그러긴 한데요. 예. 막상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진짜 아들 딸 같은 어떤 느낌.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착해요, 다들? 착해요.
예멘에서 뭘 하다가 어떻게 왔는지 좀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를? 직종은 다양하더라고요. 어디 고급 레스토랑에 셰프 했던 애들도 있고, 네. 선생님 하셨던 분들도 있고, 예. 그다음 광고회사 다녔던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다양하게. 지금 언급해주신 레스토랑 셰프, 광고회사 직원, 선생님 다 그래도 좀 고학력 직종들이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얘네들 손을 잡아보면. 예. 좀 부드럽습니다. 여자 손들 같이. 가끔 뭐 손이 딱딱한 애들도 있긴이지만. 중상류층으로 보인다. 예. 그런데 지금 고국으로는 돌아가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전이 있으니까. 네. 그걸 피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그 폭탄이 이제 폭발하면서 그 잔해에 의해서 피부가 찢겨진 애들도 있었고. 아이고. 그 자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모.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하.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피해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전쟁을 피해서. 예. 그리고 이 김우준 대표께서 운영하시는 호텔에 이렇게 많은 예멘 난민들이 와 있다는 걸 알고 또 주변에서 아름아름 도움을 주신다면서요? 예, 그 조금 민원성으로 해가지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와서 밀린 숙박비가 있느냐 해가지고 결제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 대신 숙박비를 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오. 저 노영에 사시는 분인데 한 80만 원 정도 숙박비로 와서 결제해주고 가시더라고요. 80만 원이나? 예. 또 어떤 분이 있어요? 가족이 온 데가 있어요. 꼬마들 한 4명 정도 온 데가 있는데. 예. 그 옆에서들 이제 막 자기 눈에 밟힌다고 그러면서. 예. 내일도 또 무슨 뭐 햄버거 사고 오겠다고 아까 전화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난민 인정 안 된다. 빨리 제주 떠나라. 이런 목소리 내시는 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하신다면요.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모국을 이제 떠나가지고 제주까지 왔으니까. 예. 저 생각에는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예. 기초 질서라든지. 예. 뭐 에티켓, 매너, 뭐 그런 것들을 좀 법무부하고 제주에서 좀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 어차피 우리 제주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 해서 이제 사건 사고가 나지 않으면 우려하는 게 좀 해소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 온 거 잘 교육시켜서 잘 받자 이 말씀이군요.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주도에서 호텔 운영하시는 김우준 대표였고 전문가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난민인권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저희는 한국 사회에서 난민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체이고요. 예. 정부가 이제 제도적으로 난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 활동을 하고요. 이런 인식 개선 확산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자, 어제부터 그 제주에 온 예멘 난민들 486명의 심사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그 심사라는 게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치는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 관할 출입국에서 난민 심사 담당자가 정해지고 난민 당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면접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듣고 그다음에 이 본국의 상황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난민 지위 여부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한다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 난민 요건이 뭡니까? 난민은 이제 그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얼만큼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이나 종교적이나 인종 소수자 같은 특정사회 집단 구성원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그 이제 과정입니다. 지금 예멘의 경우는 심각한 내전, 전쟁 때문에 피해서 지금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전쟁을 이유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개별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성인 남성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다고 알고 있어요. 20, 30대 남성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예멘 상황이 이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그 계속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주로 성인 남성들이 이제 강제 징집의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강제 징집될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난민 요건상으로 파악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또는 특정 사회시장 구성원의 신분으로 중국인 예멘으로 돌아갔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난민협약상의 난민 지위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한국에서 가령 시리아에서 온 난민 같은 경우에는 인도적 체류 지위라고 해가지고 예. 난민의 지위는 아니지만 이제 그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고문 등 중대한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인도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가 있어서 예. 그렇게 이제 체류를 하고 있는데 예멘 같은 경우도 이제 시리아보다 지금 현재 더 심각한 상황이 놓였기 때문에 아하. 이런 인도적인 체류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인도적 체류 지위 정도는 부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씀이군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2013년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그래서 뭐 난민 문제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앞장선 국가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 뭐 수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비율은 뭐 한 4%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이 난민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더 인정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예, 사실 난민 신청자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국제 정세 자체가 워낙 중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가령 한국의 경우에는 실제 난민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협약상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난민 심사를 통해서 인정받아야 함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예. 난민 신청자들이 많이 계신 거죠. 예. 정부가 그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예, 사실은 심사도 협약에 충실한 심사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이제 어떤 이제 그 진술에 있어서 이제 일종의 그 브리치를 잡아내기 위한 예. 되게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난민으로 심사를 거쳐서 당신은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판정을 내려도 강제 출국은 또 안 시킨다면서요? 예, 이제 난민으로 불인정 되는 경우에 이제 법적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소송 단계까지 지금 난민법에서는 강제 다 난민 신청자로 규정을 하고 이런 난민 신청자에 해당할 경우 강제 송환을 금지하도록 이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심사를 거쳐서 난민주의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했어요. 또 다시 심사를 했는데 또 안 했어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몇 년을 계속 한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예. 심사 자체가 굉장히 적체가 많아서 네. 사실 법에서는 6개월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6개월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분들도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로 계속 이제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 거죠. 예. 앞으로 어떻게 이걸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세금으로 뭐 생계를 뭐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한국에 계속 취업 목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만나는 난민들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체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제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의 그 난민 심사 인력으로는 굉장히 부족하지요. 아하. 예. 난민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좀 신속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말씀이로군요. 예, 이제 신속함을 또 강조하면 굉장히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심사가 정확하고 충실하게 그렇지만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심사관 확충과 전문성에 대한 담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심사관이 늘어나고 전문성이 좀 올라가면 난민 인정 비율도 높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가령 이제 이런 이민자를 많이 받고 있는 국가들도 오래전에는 난민 인정 비율이 이제 1% 이제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지금은 30, 40%를 웃도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뭐 가짜 난민이 있었고 지금은 진짜 난민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만큼 잘 갖춰졌기 때문에 아하. 그만큼 실제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유럽 국가들도 초기에는 그렇게 1% 남짓이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우리도 빨리 좀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가 급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누구보다도 이걸 기다려오는 분이 바로 이산가족들이죠. 자, 남북은 8월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100명의 후보자를 뽑아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정작 이산가족들은 아이고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실망이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남북 이산가족협의회 심구섭 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심 대표님 또 이산가족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함경남도 함흥 밑에 정터이라는 곳이 고향입니다. 아, 몇 살 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좀 특이한데, 전 14살 때 남쪽에 나왔어요. 저희 부친이 옛날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예, 1946년도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1947년 남쪽에 나왔는데, 그때는 38선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쟁 난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북한에 어머니하고 남동생, 여동생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남동생, 여동생, 지금 생사는 혹시 알고 계세요? 전쟁 끝난 다음에 남동생이 사망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선배님인데 편지 왔는데, 옛날 조선일보 기자든, 누구의 아들 찾는다 해서 알아봤더니, 제가 북쪽에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살아있더라고요. 전쟁 때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얘기 들었는데, 그 이후에 1994년도 남동생을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남동생은 사망하고 여동생하고는 편지 왕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생사 확인도 하시고 편지 왕래도 하시고 사정이 나은 편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부에서 제가 94년도 만난 다음에 시간 난 다음에 이런 일 좀 봐달라 해서 제가 1980년도부터 남북 이산가족협의회를 만들고 또 3년 전에는 차단법인체를 만들고 해서 이런 일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산가족 우리 국내에 몇 분 정도 계시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5월 말 현재 통일부의 통계를 보면요. 신청자가 13만 1,896명입니다. 그중에 사망한 사람이 7만 4천 명이에요. 그리고 5만 7천 명이고 살아있는 분이 7만 4천 명인데 90세 이상이 12,390명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현재 살아계신 7만 4천 명 신청자분들,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또 많을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이렇게 신청하신 분, 그 가운데 90세 이상도 10,000명이 넘는데, 이번에 예비 후보로 500명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100명으로 줄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첨하는 자리가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말이죠. 이산가족 문제, 상봉 문제는 지금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18년 동안에, 정확히 19년 동안에 만난 사람이, 4,000명 조금 넘습니다. 4,185명인데, 이런 상봉 방식으로는 이산가족 문제가 어느 세월에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90세 이상이 12,000명인데, 아마 오늘도 몇 사람 돌아가실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이 행사가 끝나면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때 되면 남북에서 각각 100명씩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때 되면 100명씩이라고 하는 그 방식이 우리 때문이에요? 북한 때문이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근래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은 북한의 교통사정 같은 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을 북한에 모시는 것도 교통이 나쁘다 이런 말씀했는데 북한에 저희는 이산가족 주소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를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근래 황해남도에서 국경지대에 와서 전화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시간이 얼마 걸리냐? 3일 만에 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은 이산가족들 100명을 선정해서
저 한경북도에서 황해도에서 폐약에 와서 또 이분들이 저 금강산에 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 남쪽에는 말이죠. 큰 부담이 없어요. 예. 아시겠지만. 근데 예. 북쪽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저희 말이죠. 지금 그 이산가족 그 민간단체가 북한의 가족으로 상봉하면은 600만 원 지원해줘요. 가족인데. 예. 또 생사 확인 편지 오면은 300만 원 지원해줍니다. 예. 그럼 이번에 가령 200명이 그 상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1억 2천 되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 되겠네요. 예. 북한에 이런 종사한 사람들 또 그 전에 그 영상 상봉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럼 영상 상봉 대면 상봉이 안 되면은 네. 영상 상봉을 하게 해줘도 한이 좀 풀리죠. 그렇죠. 물론 손목 잡고 울고 뭐 이게 그런 거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예. 영상 상봉이라도 하게끔 해주는 그런 기자재 네. 또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예. 물론 북한에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도와주고 예. 또 앞으로는 말이죠. 지금 스마트폰으로서 거의 다 영상 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커피 한 잔 값이면 세계 어느 나라도 전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상봉이 어려우면은 네. 스마트폰으로 영상으로도 얼굴 대하고 엽서도 주고받고 네. 편지도 주고 이런 제도적인 걸 이번 기회에 바꿔놨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명단을 전부 다 받아서 남북이 서로 교환해가지고 살아계신지 이거 생사 확인부터 좀 빨리 딱 정리해버리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국을 질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생사 확인이 되고 주소지가 파악이 되면 뭐 서신 왕래가 됐건 뭐 말씀하신 대로 영상 통화가 됐건 그건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까요? 저는 6.25 전쟁 나기 전에 네. 북한 어머니하고 편지 왕래 많이 했어요. 네. 전쟁 나기 전에 지금도 이 남북한이 합의가 되면은 사진도 주고받고 예. 또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하고. 또 요새 영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제도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 이걸 100명씩 20년 동안에 4,000명 만나는 이게 얘기 됩니까? 우리 정부는 자꾸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북한이 안 응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의하는 쪽이 우리도 그런 걸 제의해야 모르겠습니다. 제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에 우리가 쌀 같은 거 지금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원해주면 군량비 쓴다는 얘기 났는데 이제는 그런 때가 지나갔습니다. 예. 그럼 이산가족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지원해주고 북한에 또 일하는 분들 그런 장비, 예. 영상 장비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예. 그럼 영상 상봉도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그러나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야지 지금까지 100명씩 만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물론 만나지 않는 것보단 낫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생사 확인, 서신 왕래, 영상 통화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안 되네요. 좀 남북 관계가 잘 풀려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정말 더 연로하신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협의회 심구섭 대표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위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검찰이 지난주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오늘도 이것 때문에 이제 기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또 쭉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제 전 직원 조회 시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울먹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뉴스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압수수색한 혐의는 뭡니까? 공정위 공무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조사를 구실로 해서 기업들의 퇴직 후에 특혜 채용을 부탁을 했다 이런 의혹이었고요. 예. 또 부영그룹 등의 대기업 조사 과정에서 주식 현황 등의 신고 자료를 제출을 이제 안 했는데 이거를 제재를 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무마해줬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당한 기업들은 또 어디입니까? 신세계 페이먼트, 대림산업, 중해제약 여기 이제 수사팀이 가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고요. 사건 무마를 대가로 재취업을 이제 공정위 전직 간부들이 했거나 또는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의혹들입니다. 아니
취업 또 금품수수 이건 아주 악질적 범죄인데 당연히 이거 수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맞습니다. 관련해서 인사혁신처도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직자윤리법을 보면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에 5년간 소속했던 곳에 업무 관련이 있는 곳에는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예. 이걸 결국 인사혁신처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가 이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를 하면서 허위 자료를 냈는데 그걸 그냥 받아줬다 이런 정황이 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도 공정위랑 뭔가 내통했다 이렇게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검찰은 거기까지도 이제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건데 김상조 위원장이 왜 울먹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검찰 수사는 과거 정권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업무라면 직원 개인이 책임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어제는 검찰 수사를 120% 신뢰한다면서도 직원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공정위 요구하는 소임을 좀 수행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좌절감과 불안감? 직원들이 느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공정위 관계자가 언론에 얘기한 걸 보면요.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을 하고 또 참고인 조사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런 건데요. 공무원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이걸 거부하니까 고성과 함께 서류를 던지고 기물을 발로 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은 이건 전혀 사실무근이고 자신들을 예우를 다해서 수사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검찰과 공정거래위 사이에 뭔가 불화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검찰이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이제 공정위 내부에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결국 전속 고발권을 둘러싼 이 양대 조직 간의 갈등 이게 이제 연장선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이런 추측에 대해서는 김상조 위원장이 며칠 전에 아니다 이렇게 좀 부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항상 쟁점이 되어오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그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서 공정거래위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이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죠. 예. 이거 이제 애초에 고발권을 남용을 해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1980년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정위가 기업을 봐주는 도구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이 고발 요청을 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검찰은 여전히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전속 고발권 폐지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그럼 논의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일단 공정거래위와 검찰이 이제 그 제도를 이제 부분 폐지하는 쪽까지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요. 다만 강론이 지금 문제인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진 신고를 하면은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 시제 이걸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도입할 거냐 이런 게 남은 쟁점인데요. 오는 28일 날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에 대한 마지막 토론회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결론을 놓고 다음 달에 최종안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하 기자의 설명을 마지막까지 들어도 김상조 위원장이 왜 울먹였는지는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좀 우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한미 외교당국이 10차 방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오늘 개최했는데요. 지난 3월 초에 하와이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4월 제주도, 5월에 워싱턴 DC 이렇게 회의를 쭉 이어왔죠. 이번 회의도 이제 이틀간 개최가 되는데요. 이 전후 맥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그렇습니다. 미국은 쭉 증액 요구해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쟁점 사항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협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것이 됐거든요. 네. 그동안 미국의 논리는 미군이 한미 연합훈련할 때 전략 자산을 전개하기 때문에 이 비용도 우리가 분담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방위비 분담금 늘려야 된다 이 얘기였는데 예. 우리 이제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본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좀 논리 싸움이 치열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제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협상을 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예. 미국은 정세가 변해도 임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에 한국이 부담하는 목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라든지 미군 기지 내 각종 시설의 건설 비용 그리고 주한미군의 탄약 저장 등의 군수 지원비 이런 게 해당이 되는
전개라는 건데 전략자산 전개라는 거는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방위분담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다. 이 얘기인 것이죠. 뭐 분위기가 계속 좋다면 한미연합훈련은 계속 중단될 거고 그러면 이게 큰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 이 북한이 매년 6월 25일에 개최했던 미 제국주의 반대 군중 집회를 올해는 열지 않았다. 이 보도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면서 지금 쭉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미군 유해 송환과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미국 당국자 6명이 지금 평양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곧 방북을 해서 이 비핵화 관련 시간표 이걸 이제 북한에 전달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미국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시간표.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폼페이오 장관은 시간표 없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게 이제 지금 문제인데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2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40년간의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바로 지금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 내에 트럼프 행정부가 좀 대북 협상을 너무 무르게 해서 너무 많이 양보하는 거 아니냐. 결국 뭐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여러모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서 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좀 파장이 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발언 직전에 국방부 관계자가 곧 우리가 이제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북핵 협상 과정에서 국방부가 배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북핵 협상에서 좀 더 강경론에 힘을 싣게 되면 그리고 또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결국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재개와 방위분담금 인상 여기로 다시 논리가 쏠릴 수 있는 그런 점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로서는 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좀 약간 걱정이 좀 생기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뭐 하루하루 폼페이오 장관, 존 볼튼 보좌관 한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분위기가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이것도 문제예요. 맞습니다. 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그래도 또 잘 지켜봐야 될 필요는 또 있겠죠. 자, 세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그동안 음란물 사이트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논란을 일으켜왔던 소라넷의 운영자 한 명이 최근 구속됐다는 소식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뭐 일부 시간에 뜬 뉴스 시간에도 잠깐 짚었었는데 외국에 있어서 못 잡는다더니 귀국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4명인데 이 중에 한 명이 지난 18일 자중 귀국해서 경찰 조사 받고 이제 21일 구속됐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왜 귀국한 거예요? 이제 경찰 수사가 2015년에 시작된 이후에 좀 도피 생활을 해왔는데 4명 중에 3명은 외국 국적자고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반면에 지금 들어온 사람은 한국 국적자라는 것이죠. 3명은 외국 국적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지금 여권을 무효화하고 경찰이 또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재가 파악되면 체포영장 집행되고 범죄인 인도 절차가 바로 진행이 되니까 불편함을 느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진 귀국했을 거다 이런 해석입니다.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경찰이 밝힌 구속사유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이제 음란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속된 운영자는 자기가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바 없고 단지 사이트를 운영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옛날에는 이 소라넷이라는 게 어떤 음란한 글들을 많이 게시를 하는 이런 곳이어서 작가들을 섭외해서 이제 글을 게시하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포털처럼 변하면서 이른바 작가들이 사진을 자기들끼리 올리면서 음란 사이트가 더 규모가 확대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사이트를 만든 죄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하지만 음란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배포하거나 유포하거나 또 영리를 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요. 비슷한 사례로 과거에 불법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가 방조 책임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 점을 좀 같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귀국했죠. 예. 19년 만에 국빈 방문이었던 만큼 현지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러시아 언론? 네. 러시아의 많은 언론 그리고 방송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러 소식 전하면서 양국 간의 현안 물론 다뤘고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소식 그리고 러시아 하원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첫 연설 소식 등을 전했습니다. 예.
사실 러시아는 과거 냉전 시대에 그 철의 장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넘어서 차갑고 뭐 날카롭고 그런 동토의 땅이라는 말 우리 많이 썼고 그런 이미지에다가 실제 우리가 겪었던 그 민간 항공기 격추 사건 예. 뭐 이런 기억들이 우리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도 사실 그 푸틴 대통령의 강성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정서를 좀 가지게 된 점이 있는데 러시아 일간지죠. 네바비시마야 가제타라는 신문이 22일 그 양국 간에 소원했던 과거 감정을 보도를 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소련에 대해서 북한을 조종하는 후원자 이렇게 봤고 그리고 소련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꼭두각시였다. 이렇게 인식을 했었다면서 냉전 시대에 그렇죠. 예. 과거에 그랬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과거의 인식을 종결시키고 러시아와 실질적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양국 간의 우위, 그다음에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사실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우리가 이제 정말 의외로 안보,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그 상호 일치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의 안보에 러시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이제 가스라든가 철도 등에서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이 꼭 필요한 거고, 러시아도 역시 극동 지역 개발이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 체제에 들어오면서 더 그랬죠. 예. 한국의 이제 협력이 아주 필수적인데. 러시아 타스통신을 비롯해서 많은 그 러시아 언론들이 양국의 그러니까는 그 양국의 한반도 평화 정책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 개발 또 한국의 신북방 정책 이런 건 그 좀 공동 관심사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도 그 한국의 입장과 러시아 입장이 상당히 일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들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 네, 주로 일본 주요 언론들이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두마, 그러니까는 러시아 하원 연설을 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 얘기하시니까 네. 그 김종필 전 총리 자꾸 하셨잖아요. 네네. 일본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일본 언론들이 많이 보도하죠. 네, 일본 언론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일파 아니었습니까? 김 전 총리. 그다음에 그 한일 관계에서 오랫동안에 많이 존재감을 과시했기 때문에 모든 일본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 삼김 시대라고 칭하는 한국 정계의 한 인물이라는 평가. 그다음에 61년도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에 참여했던 인물, 또 62년 그 한일 국교 정상화와 소위 말해서 그 김오이라 메모라고 하는 것, 예. 여기 합의했던 인물이라는 거, 그리고 지일파의 대표적인 예. 인물, 이런 소개들이 많았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김오이라 메모라는 게 네. 국교 정상화 대가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약속한 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국내에선 가장 비판받고 있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한국에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사실 그 과거에 여당의 당 의장도 지냈고 국무총리도 지냈고 이런 공식적인 또 그런 자리를 많이 이제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본 정계하고는 좀 뭐랄까요, 이미지가 공식적인 접촉보다는 인맥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경로의 밀실 협의 이런 걸로 이제 정치 이력이 더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도 그렇더라고요. 아사히 신문이 23일자 보도에서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 일본 정계의 폭넓은 인맥을 자랑을 했고 한일 의원 연맹 회장도 맡아서 현안 해결에 공헌도 하게 됐지만 그 물밑 교섭에 능통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한일 유착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러면 김종필 전 총리를 주로 미화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비판적인 것도 있습니까? 언론에 따라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쿄 신문이 좀 고인을 추모하고 이런 글들이 많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니치 신문 경우에는 그 26일 사설에서요, 그 이제 사망 소식을 다루면서 한국에서는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 평가가 크게 나뉜다. 박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그런 등의 이제 반발이 강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밀실에서 외교 협상을 실시했던 친일파라는 비판도 따라다니고 있다. 이렇게 마인지 신문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평가다라는 식의 소개군요. 그렇죠. 또 다른 언론은요? 니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 24일자인데요. 신문 5면의 중톱 기사였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 측이 한국의 그 민주주의, 인권 신장 이런 사회를 실현시킨 것은 자신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실을 전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당시의 한일 국교 정상화 방식을 적폐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제 그 니케이 신문이 전하면서 예. 한국에서 김종필 전 총리의 죽음은 한 시대의 임종을 상징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73년이었었죠. 그 김대중 납치 사건. 그 당시에 이 문제가 한일 그 외교 문제로 크게 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이제 총리 자격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일본을 방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요미우리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김대중 납치 사건과 관련해서 김종필 전 총리의 방일 사실을 그 전했는데 그 23일자 보도에서 이 문제가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당신 대통령이 아니었죠. 야당 인사인데 그 납치 문제가 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했던 이 사건 당시에 예. 김종필 전 총리는 박 대통령이 친서를 들고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측에 사죄를 했다. 이렇게 관련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일본 언론들이 JP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보도를 하는군요. 네. 자, 월드컵 소식도 좀 정리해 보죠. 네, 뭐 이번 월드컵 소식은 아니고요. 지금 한창입니다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 월드컵을 남북이 공동 개최하자 이런 구상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것과 관련해서 외신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 전문지죠. 포브스에 실린 스티브 프라이스라고 하는 언론인의 기고문인데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를 이야기했을 때 FIFA의 그 인판티노 회장이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 상황이 너무나 네. 남북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실제 인판티노 회장이, 피파 회장이 한반도 상황이 실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1년 사이에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 가능성이 더 높아졌음을 상기시킨 거죠. 그나저나 2030년 월드컵 유치하겠다고 뛰어든 나라들 이미 여러 나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5나라가 됩니다.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평화에 기여를 할 때 가장 아름답다. 이런 믿음을 그 체육인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이 기고문의 필자인 프라이스 기자의 경우는 북한이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근데 사실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디움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양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경기를 평양하고 좀 나눠서 할 수는 있는데 이 기자가 말하는 북한의 준비라는 건 그 인프라 얘기가 아니고 개방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 유명한 그 글로벌 그 음료 기업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 용품 업체들 이런 그 로고 이런 것들이 평양 시내를 뒤덮어도 과연 북한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의 그 외부의 자본이 들어오고 상업적인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그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내부적인 동요라든가 혼란이 없을지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예. 하지만 뭐 사실 꼭 월드컵 유치에 성공은 하지 않더라도 이런 그 국제 민간 행사가 어떤 것인지 또 그럴 경우에 상업적인 물결이 어떻게 주민들 삶 속으로 젖어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어떤 실험적인 그러니까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문호 개방과 그에 따른 어떤 문화적인 충격 최소화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질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북핵 문제 해결만 잘 되면 2030년이면 지금부터 12년 후잖아요. 네, 그렇죠. 가능할 겁니다. 네. 그나저나 북핵 관련된 보도 좀 정리해 보죠. 네, 사실 우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CVID.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특히 현실적인가 이게? 이 문제가 사실 지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한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언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CVID라고 하면은 뭐 건드리면 안 되는 무슨 신성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보도가 꽤 있죠. 네. 예. 과연 한반도 평화로 가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 비핵화 요구인가?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논쟁에 또 하나의 관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외교 전문지죠. 그 Foreign Policy의 최근 실린 기고문인데요. 북핵 문제 전문가죠.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와 그의 그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공동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네. 해커 교수는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밀어내는 큰 걸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예. 앞으로는 비핵화를 위해서 또 그만큼의 또 한 큰 걸음을 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뭐 해커 교수에 따르면 이제 북한은 분명 핵 기술을 민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고집을 할 거라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문제로 시간만 낭비할 뿐이기 때문에 다른 현명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한국, 북한이 이제 군용 핵, 그다음 미사일 프로그램을 민간용으로 좀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그런 주장인 거죠. 과거에 경수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던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항상 그 민간용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주권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한테 허락받을 일이 아니다 이런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핵 기술이 한국, 일본 같은 이런 국가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이제 우주 프로그램이라든가 에너지, 의학 이런 데 쓰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도 역시 이제 그렇게 평화적 목적의 프로그램에 핵을 쓰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거기에 고집할 경우에는 이게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 핵무기 그다음에 군사 핵 프로그램을 중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단하고 되돌려서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로 halt, rollback, eliminate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 이 세 가지를 일단 북한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북한이 민간용으로 핵기술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잘 알려졌다시피 그 해커 교수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여러 차례 시찰한 경험이 있는 핵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아 실제 거기 가봤던 분이군요. 네, 여러 번 갔던 사람입니다. 예. 그 해커 교수에 따르면은 북한이 엄청나게 많은 핵무기 좀 보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일단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군용 핵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군용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그러니까 것이죠. 군용과 민용이라고 하는 거를 엄격히 구분해서 보자. 네. 그리고 민간용 부분에 있어서는 핵 기술자들을 거기에 채용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되겠군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는 사실 그 CNN을 비롯해서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CVID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거는 그 북미 대화를 판을 깨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비판이 있었죠. 네. 근데 그런 불순한 의도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거하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일련의 조급증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일부가 주장하듯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왜 이렇게 후속 조치가 안 되냐. 이러면서 이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 그러니까 이런 불순한 의도와 조급증. 이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고 이제 한 번 더 평화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오히려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와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의 포린 폴리시 기고문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네. 임상훈 씨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